네, 빌바서 바로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는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에 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은 세국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정을 쭉 한번 볼 겁니다. 당시 이제 서양 세력의 침투 과정을 한번 볼 것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서양 세력과 통상 수교를 해서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라를 지킬 것이냐, 아주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 요때 이제 1년에 나타났던 이제 서양 세력들의 침투 과정과 그리고 이어지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같이 연결시켜 가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때는 큰 서양 세력의 침투는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병푸신미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의 진입, 그리고 신미양요라고 해서 신민년에 일어난 미국의 진입,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각각의 이제 원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인과 과정을 같이 결과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는 이제 프랑스가 병인박해 라는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병인박해에 관한 걸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866년부터 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쭉 박해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1866년에 특히나 흥선대원군이 서양 열강에 통상유구를 좀 거부하고, 그리고 특히나 천주교 신자를 다 탄압해 버리죠. 당시 이제 프랑스인 신부 9명을 처형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제 신도들 한 8천여 명 정도를 다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이제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처형을 시켜서 목을 자른 곳이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직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박해가 있었고, 이걸 구실로 해서 결국은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략해온 사건이 요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양엄수 부대가 종족 산성에서 물리쳤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 군이 돌아가면서 외규 장각에 많은 서적과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 점이 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서적 한 6천여 권이 다 소실됐고요.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97권의 책을 다 틀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왕실 의궤라고 하는 걸 가져갔고, 그게 이제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순서대로라고 본다면 1866년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상선인데, 제너럴 쇼모노는 이 상선이 이제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당시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어제연 부대가 강성부에서 아주 격렬히 저항을 하면서 물리쳤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5년 후에 이걸 구실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왔었고요. 섞였네요. 그래서 제너럴 쇼모노는 대동강에 거슬러서 평양에 쳐들어왔다가 당시 이제 평양 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타서 아주 침몰된 그런 사건이었고, 요걸 구실로 해서 5년 후에 미국이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어즈웬 부대가 강성부에서 격렬히 저항을 해서 물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독일 상인이었던 이제 오페르트라고 하는 애가 조선 정부랑 이제 통상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파가지고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도굴에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도굴하려다 실패를 했고요. 요걸 이제 도굴을 해서 시체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밝혀져서 막히긴 했지만 이런 일들은 아주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서양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아주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왔었고, 특히나 조선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과는 절대 대화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비석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척화비입니다. 대화를 배척하는 비석이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아주 잘 표명하고 있는 비석이고,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통상 요구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척합이라고 합니다.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왔을 때 비전죽화, 주화매국,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하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화도 하지 말자, 아예 다 배척하자,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어온 대변항 앞에 있는, 지금은 이름 바꿨는데요, 대변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앞에 있는 척합입니다. 그래서 뭐 기장부터 해서 뭐 부산이랑 갖가지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많은 척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인 세국정책에 관해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단순하게 개인적인 뭐 그런 외교정책, 서양 세력에 대한 아주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당시 이제 이 침략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에 관해서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나중에 우리 배웠던 위장척사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이제 본질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요 당시에 이 세국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요때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다음엔 강화도 조약 이제 할 부분인데, 그 전에 우리 요것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있는데, 당시 이제 조선사회 내부에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여러 시선을 담은 내용들인데요.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대표적인 개화파 라고 볼 수 있겠죠. 개화파의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인물인데 통역관으로 이제 중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서양의 침략에 나라를 지킬 수 없느냐를 판가름 만한 시기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봤고요. 이 사람은 외국과 국교를 맺고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항로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보겠지만 대표적인 위정 척사파 인물로 보면 되겠는데 서양은 침략자일 따름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들과 당당히 맞서자. 경복궁을 다시 짓기보다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나중에 동학 세력도 볼 수 있는데 동학을 상시했던 최지우 같은 경우는 서양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나라를 구하고 민중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서양에 맞서 싸워 우리 문화를 지키자. 신분 남녀 차별 없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라고 했던 정말 많은 시각들이 존재했고요. 이것들을 다 우리가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은 뭐 우리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 의견도 맞는 게 있고 이 사람 의견도 이런 점에서 맞는 게 있고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역사관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